네, 안녕하세요. AFPK 부동산 설계 강의를 맡게 된 이선옥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AFK 부동산 설계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부동산 설계가 출제 유형이라던가 또는 과목의 성격, 장별, 출제 빈도 등을 먼저 살펴보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설계는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에. 네,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일단은 재무 설계에서요. 이제 재무 설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설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주가 바로. 그래서 네, 그 주거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경제 활동을 하려면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네, 개인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뭐 7, 80%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고 또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그 은퇴 설계의 그죠? 네, 자기 은퇴 생활 자금의 원천으로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도 많고요. 또 이제 간접 투자 상품들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점점 우리 재무 설계와 그 부동산 설계의 그 연관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차원에서 본다면 AFK 시험 차원에서 본다면 비중이 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AFPK 문제 수가요. 모듈 1, 2 합쳐서 총 200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수가 총 200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듈 1, 우리 부동산 설계는 모듈 1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론 은퇴, 부동산 상속. 그래서 모듈 1이 110문제, 그리고 모듈 2가 보험, 투자, 세금. 네, 그렇게 해서 세 과목에 90문제씩이죠. 그래서 이제 모듈 2는 다 30문제씩이고, 모듈 1은 개론 은퇴가 30문제씩, 이제 개론은 윤리 포함해서 30문제, 은퇴 30문제, 그리고 부동산과 상속이 25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이 110문제 중에서 이제 25문제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25문제. 네, 25문제 중에는요, 이제 계산 문제가 뭐 한 4문제 정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뭐,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주로 이제 5장과 6장에서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25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이제 뭐 적게는 3문제, 뭐 많게는 뭐 더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작은 비중은 아니니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네, 우리 문제는 총 200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지선다죠. 네, 사지선다. 그 다음에 시간을 110문제에 120분을 주고요. 90문제에 100분을 줘요. 그럼 마킹 시간 10분을 빼고 나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평균. 그 다음에 평균 몇 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하죠. 네, 평균 70점 이상. 물론 과락 있으면 안 되고요. 과락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과목은 25문제이긴 한데요. 모듈 1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모듈별로 전략 과목 또는 내가 방어 과목 이런 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감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한 업무를 해보셨거나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그냥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어렵고 이게 이제 나중에 3장, 4장 가면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면서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동산 과목은 체감 난이도가 높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기보다는 그냥 방어 과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부동산 한 60 내지 70점 정도 맞겠다. 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어디서 따셔야 되죠? 네, 개론이나 은퇴 과목에서
조금 그래도 부동산 대비 네,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니까 그쪽에서는 고득점을 하시고 네, 부동산은 그냥 평균 정도 하겠다 또는 네, 60점 이상만 맞겠다. 60점 맞으시려면 25문제 중에 그래도 15개 이상은 맞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틀리면 60점이고요. 한 18개 정도 맞으면 70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맞겠다. 그런 각오로 하시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60초만 맞겠다는 전략으로 가시다가 적당히 하시면 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과락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과락을 맞으려면은요. 네, 이것도 알고는 하셔야 되겠죠. 과락에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40점이 가락이니까 25문제 중에 가락이면 40% 곱하면 1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개, 10문제 미만으로 맞으시면 과락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15개 넘게 틀리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50점 맞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 방법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네, 그럼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제가 이 부분 중요하다, 이 부분 많이 나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밑줄을 다 쳐놓으셨겠죠. 네, 그 주요 부분.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고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교재를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하는 부분까지 정독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은 이게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에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정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라던가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법률하고 관계된 것도 많고 그래서 용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암기 과정이 필요하죠. 적당히 공부하시면 객관식 풀기 더 힘들다 그랬죠. 다 헷갈리게 하니까. 네, 그래서 요약이라던가 뭐 교육기관에서 지급된 요약이라던가 또는 뭐 제가 강의할 때 쓰는 PPT 이런 내용이라던가 또는 본인이 요약하신 것 등을 이용해서 요약 등을 이용해서 네, 주요 내용의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부동산은 네,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법이나 이런 거 알려드리겠지만 또 본인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계산 문제 이것도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얘는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5-6가지 정도 유형 안에서 3-4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공식 조금만 외워두시고 네,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5장, 6장에서 네, 한 3-4문제 출제된다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문제집 풀어주셔야 되겠죠. 네, 뭐 이제 문제집이라던가 또는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 네, 풀이해 주셔야 네,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네, 또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또 함정 이런데 빠지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뭐 충분히 70점 맞으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대신에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적당히 하시면 요즘에 점점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요. 네, 열심히 해주셔야 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g의 실천이 1톤의 생각보다 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뭐 길게 잡으신다거나 뭐 내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교재 2번 읽어야지 뭐 문제집 2번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뭐 언제까지 한 번을 다 보겠다.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니까 한 과목당 뭐 이틀 3일 또는 그러면 한 과목당 이틀 3일이면 내가 하루에 읽어야 되는 분량이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셔서 세분화된 계획을 그날 지켜가시면 네, 반드시 네, 그 시험 때 가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80-90%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동산은 지금 6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장별로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분야의 네,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고 하면 사실 교재는 그 많은 양의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6과목 정도 되는 과목이 이 책 안에 한 권의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가치평가 그 부분까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네,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고 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동산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심각하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네,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암기 위주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더 내 부동산 쪽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네,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분야 쪽으로 더 알아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 공부일 뿐이다. 내가 이걸 공부해서 네, 논문을 써서 부동산학 박사가 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네, 절제를 해주시고 그 호기심을 절제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네, 시험을 위한 당부였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장별로 한번 출제 빈도나 성격 같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설계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6장에 걸쳐서 이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부동산 설계 기본, 네,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항상 뭐 부동산 하지만 그 개념이 법률적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라던가 건물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부동산은 뭐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 등본, 뭐 토지대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3절에서는 그런 부동산 공부와 관련된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네, 기본을 이해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요, 부동산 경제 및 시장. 그래서 뭐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던가 시장 분석이라던가 이런 쪽의 내용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뭐 2-3문제인데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장. 네, 우리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네, 그 장이 바로 이 3장이에요. 말만 들어도 벌써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부동산의 관계 부동산에 대해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을 다 합쳐서 총체적인 걸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국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계획, 네.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 사항을 네, 요약해 놓은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이쪽에서도 한 2-3문제인데 이쪽도 보통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4장. 그래서 여기는 공법이고요. 4장은 부동산 권리 및 거래 법률. 네. 부동산 권리 및 거래 법률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사법, 우리 민법상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은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네, 부동산 매매할 때는 뭐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네, 또 임대차, 그래서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 뭐 등기부상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이제 용어 같은 건 조금 익숙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법률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한 4문제 정도다 뭐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요. 부동산의 가치 평가. 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네, 이 부동산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적당한지 또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진 않나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네, 확인을 해야 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네, 내가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네, 한 5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은요,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 그래서 이쪽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동산 지금 전체 페이지가 뭐 한 270여 페이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장이 차지하는 페이지가 거의 100여 페이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양은 많은데 또 그렇게 뭐 봐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안 봐도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래서 6장은 문제 수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뭐 페이지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기는 한 6-7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주로 이게 운영 및 관리 그래서 네, 이제 부동산도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상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상품 뭐 주거용 아파트라던가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 상가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네, 고객들이
그 중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중개와 관련된 부분 네, 이쪽을 좀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6장에서도 계산 문제가 네, 한 2문제 정도 내외로 해서 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설계 여러 가지 성격이라던가 출제 빈도를 살펴봤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1장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요, 네, 1장 부동산 설계 기본 이해, 그래서 네, 절반 정도, 그래서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장은요,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부동산 설계와 산업, 네, 그 다음에 2절은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 관련 자료, 이렇게 해서 네, 총 이제 1장에서 우리가 4-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설계와 산업 중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해 이쪽에서 한 2-3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9페이지 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 볼게요. 네, 일단 책에다가 강의 방법은 책에 먼저 줄을 치고 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여기 PPT로 만들어져 있는 네,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부동산 설계 보시면 네, 재무 설계. 부동산 설계라는 게 결국 부동산 재무 설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줄은 치지 마세요. 우리 재무 설계가 뭐냐? 이거는 뭐 개론, 은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무 설계라는 것이 개인의 삶의 목표, 그죠? 재무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를 합쳐서 인생 목표 또는 삶의 목표라고 하잖아요.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또 비재무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네,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줄을 쳐주시면 돼요. 네, 부동산 설계는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의 동그라미에서 정의되나 재무적인 관리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된다. 네. 우리 뭐 세금 설계, 은퇴 설계하는 그런 다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재무 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땠느냐? 네, 바로 밑에 줄에 재무 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네, 거기다 줄을 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물결 무늬 해주시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세 줄 아래 이러한 거기 있죠. 네, 그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부동산 거래도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면 네, 수익성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 없이, 네, 분석 없이의 동그라미. 네,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는 모두 투자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투자자의 몫이었다. 네, 그랬네요. 네, 뭐 중개업소를 통해서 수익성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틀려요. 분석 없이. 다음에 넘어가서 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는 다른 재무 설계 프로세스와 거의 유사하다. 네, 다만 각 단계별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다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유사하다.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 우리 이제 학습하시겠지만 큰 제목은 똑같아요.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거기 단계별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랬네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이에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다른 선진국에서는요, 네, 부동산을 투자 일부로 간주해서 그냥 투자 설계에 포함해서 재무 설계를 한다. 다른 선진국은 투자 설계 포함. 근데 우리나라는 보나마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자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동그라미,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개인들의 재산 증식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아직도 개인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설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 별도 구분의 동그라미. 네, 다른 선진국은 투자 설계 포함, 우리나라는 별도 구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네, 함정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네, 부동산을 별도로 구분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설계의 뭐 의사결정 트리 그런 거는 뭐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 부동산 설계는요. 부동산이라는 객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서비스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전통적 관점의 서비스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네, 중요한 말이죠. 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우리
재무설계는요, 고객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기존의 서비스업이 자신들의 세분화된 업역의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설계는 고객의 재무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말이 그 역할해 보시면 오른쪽에 네, 재무 첫 번째 줄부터 나오네요. 네, 재무 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의 수단보다는 투자 주체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부동산 활동 분야에서 네,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 네, 객체에 맞춰진 상황의 역관점이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때 줄에 보시면 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의하고 종합화하며 이에 맞는 재무설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재무설계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먼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다양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 코디네이팅하며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조정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네, 결국 재무설계사의 역할은요, 네, 다양한 그 많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고객과 그죠? 네, 코디네이팅을 잘 해가지고 그죠? 네, 고객이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네, 재무설계사가 부동산 설계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은 다음과 같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네, 재무 목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투자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네, 상품을 알아야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뭐 분석하고 뭐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원만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네, 결국은 다른 전문가하고 코디네이팅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하려면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용어라던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네, 그 다른 전문가와 코디네이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